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벌레가 나오는 음식, 썩은 고기, 절망에 찬 15세 소녀. 중국 공장지대에서 목격된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산주의의 약속은 허상이었습니다. 여긴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중국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한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그 충격을 목격한 64세 독일 품질 전문가 엘리자베트 슈나이다. 그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런 곳이라고. 아시아 전체가 다 비슷할 거라고. 그런데 인천공항 경유지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거울같이 빛나는 바닥, 진심 어린 미소, 완벽한 질서. 같은 아시아라고 하기엔 너무 다른 세계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가능한 걸까요? 한 달 후, 같은 무대에서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유럽 최고 전문가를 무릎 꿇게 만든 그 진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두 체제의 충격적인 차이. 편견이 무너지고 신뢰가 세워지는 놀라운 반전. 그 충격적인 7일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를린 컨벤션 센터의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천 개의 좌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뜨거웠죠.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만큼 확신에 찬 순간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슈나이더. 유럽 소비자 안전청 국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국제 NGO 식품안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아시아산 제품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포장, 번듯한 외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지난 3개월간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시아산 전자제품 중 47%가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제품들을 보십시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독일 제품만큼 정교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실한 납땜, 저급한 부품, 허술한 품질 관리.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확신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도 결국 중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겉은 번듯해도 속은 허술하죠. 아시아적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빨리빨리 문화가 품질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제 등 뒤로 뜨거운 조명이 쏟아졌고 앞으로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뒤편 좌석에서 한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슈나이더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결국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 말이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 수백 개의 제품을 직접 검증해본 노하우. 이 모든 것이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이 강연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진실은 아픈 법이니까.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확신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아는 여전히 유럽을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겪게 될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출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또 다른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죠.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먼지투성이 건물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중국 동부의 작은 공업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청 공장들이 몰려있는 곳이었죠.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자부품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코를 찔렀습니다. 화학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인 공기. 발밑으로는 검은 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과연 21세기 공장지대일까 싶었습니다. 가이드가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중국인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어둠침침했습니다. 여기서 3일 계실 예정이시죠? 그의 영어는 어눌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고 천장에서는 정체불명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게 메인 라인입니다. 가이드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전자부품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품질 검사라는 것이 고작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장 식당에 갔는데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 조각에는 파리가 앉아 있었고 야채는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먹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한 듯이 말이죠. 식당 한 구석에서 15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와 마주쳤습니다. 학생 같아 보였는데 눈빛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학교는 안 가니? 소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 가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공장에서 일할 거니까. 그래도 공부를 하면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잖니. 제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긴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부모가 공장에서 일하면 자식도 공장.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15세 아이가 이런 체념을 한다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니.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공장을 가도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위생관리는 엉망이고 품질 검사는 형식적이고 사람들은 체념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제가 맞았습니다. 아시아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시스템도 엉망이고 의식도 후진적이고 미래도 없는 곳.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런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그 소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긴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왜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걸까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경유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대기실에서 기다릴 생각이었죠. 한국이든 중국이든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면서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아시아일까 싶었거든요.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유리창은 지문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따뜻하면서도 밝았고 공기는 신선했습니다. 중국에서 맡았던 그 혼탁한 냄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도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줄을 설 때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모든 걸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전자여권 시스템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3초 만에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 속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제복에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군요.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제 여행을 걱정해주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변기 시트는 자동으로 올라갔고 센서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휴지도 충분했고 비누도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손 건조기까지 조용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중국 공장의 화장실이 떠올랐습니다. 휴지는 없고 변기는 더럽고 냄새는 고약했던 그곳. 같은 아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세계였습니다.
면세점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흰 장갑을 끼고 진열대를 닫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본 그 무기력한 체념과는 정반대였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바리스타가 정중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시군요. 원두는 오늘 아침에 로스팅한 것입니다. 커피 맛도 놀라웠습니다. 유럽 못지않은 깊은 향과 맛. 이게 정말 경유지 공항의 커피일까 싶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바닥을, 한 명은 테이블을, 한 명은 유리창을 담당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즉시 공항 직원이 다가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했고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짐을 들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베를린에서의 그 확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에서 본 것들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것들도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다르지? 그 순간 중국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체념에 찬 눈빛. 여긴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 심사관의 미소.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아시아, 완전히 다른 세계. 저는 좌석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혼란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4시간의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균열이 아니라 강이라고 해야겠네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베를린에 돌아온 지 일주일.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겠다고. 이번엔 경유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문을. 그 4시간의 경험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건 3월 초봄이었습니다. 가이드를 통해 반도체 공장 견학을 신청했습니다. 한국기술력의 실체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형 반도체 공장.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조경까지 완벽했습니다. 중국 공장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놀랐습니다. 공항 수준의 엄격한 검색이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는 물론이고 엑스레이 검색, 신원 확인까지. 이게 다 필요한 과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반도체는 먼지 하나로도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철저해야 합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특수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밀폐. 호흡도 필터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적함이었습니다. 기계들은 조용히 돌아갔고 작업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먼지 한 톨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청결함. 유럽의 어떤 공장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담당자 박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42세, 20년 경력의 품질관리 전문가. 첫인상은 과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문가라는 것을. 이 장비는 0.001mm 오차도 감지합니다. 박도윤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온도, 습도, 진동, 전압 모든 게 그래프로 표시됐습니다. 만약 이상이 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즉시 라인이 멈춥니다. 박도윤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손해가 커도 품질이 우선입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작지만 뚜렷한 신호음. 박도윤 씨가 즉시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습도가 0.2% 상승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세하지만 기준치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0.2%라니.
육안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박도윤 씨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조절하고 온도를 미세하게 낮췄습니다. 3분 후 습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라인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민감하게 관리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윤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기술은 정밀하지만 그걸 지키는 건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유럽에서 30년간 품질 관리를 해왔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과 태도.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깊은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관찰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박도윤 씨와 같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움직임은 최대한 정확하게.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품질 검사실을 둘러봤습니다. 현미경 아래서 반도체 칩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불량품 하나라도 나가면 안 된다는 듯이 중국 공장의 유관 검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불량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사고입니다. 박도윤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한 번의 품질 문제도 없었습니다. 5년간 무사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럽의 어떤 공장도 이런 기록은 없었으니까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베를린에서 했던 그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일 뿐이다. 정말 그럴까요? 박도윤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다는 것을. 아니, 놓친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공장을 본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나라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어떤 걸 먹을까? 경비실에서 신분을 밝히고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교감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외국 전문가가 우리 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놀라웠습니다. 바닥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데도 먼지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급식실 입구에서 정미숙 영양사를 만났습니다. 58세, 하얀 위생복을 입고 위생모까지 쓴 모습. 첫인상부터 엄격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미숙 씨가 인사했습니다. 우리 급식 보시려면 위생복 입으셔야 해요. 위생복을 입고 급식실에 들어갔습니다. 조리실의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대형 식당 못지않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청결함이었습니다. 식재료는 언제 들어오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들어옵니다. 정미숙 씨가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하루 된 것도 쓰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식재료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산지, 유통 경로, 검사 결과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솔직히 제 생각이었습니다. 정미숙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애들이 먹는 건데요. 눈 감고 대충 넘길 수 없죠. 그 순간 저는 뭔가 뜨끔했습니다. 중국 공장 식당의 그 더러운 음식이 떠올랐거든요. 파리가 앉은 고기, 시든 야채. 같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조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조리사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야채는 여러 번 씻고 고기는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마치 자기 아이 밥 차리듯이. 알레르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따로 준비합니다. 정미숙 씨가 별도 조리대를 보여줬습니다. 견과류, 우유, 계란 알레르기 각각 다르게요. 알레르기 전용 조리대였습니다. 기구도 따로, 재료도 따로, 조리사도 따로.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분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위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충 하겠어요?
정미숙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믿고 보내주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간 유럽에서 품질 관리를 해왔지만 이런 헌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명감이었습니다. 배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신기한 건 아무도 떠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정미숙 씨가 한 명씩 배식했습니다. 오늘 반찬 어때? 맛있게 먹어. 각 아이에게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 오늘 밥 정말 맛있어요. 정미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는 것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 과정도 봤습니다. 식기를 고온으로 소독하고 건조까지 완벽하게. 내일을 위한 준비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정미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들 건강하게 크는 거 보면. 급식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그 15세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여긴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밥상 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베를린에서의 그 확신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요?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의문을 가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급식실을 본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서양의 품질 철학 비교. 저 같은 전문가를 위한 자리였죠. 관악산 기술계 서울대 캠퍼스. 3월 말 봄 기온이 완연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길을 걸으며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젊은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원생들인 듯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여학생이 유독 집중해서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교수가 유럽의 품질 시스템을 설명했고 일본 교수가 동양의 장인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짧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사회학과 김서연 학생입니다. 김서연. 24세로 보이는 단정한 여학생. 하지만 눈빛은 또래보다 깊었습니다. 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서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품질이라는 게 정말 기술의 문제일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 기술이 중요하죠. 정밀한 측정, 엄격한 기준,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품질을 만듭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김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술로 안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뢰로 안전을 지켜요. 그 순간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4세 학생의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이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신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좋은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고요. 사람의 책임감이 그걸 작동시키죠. 김서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사님이 보신 반도체 공장도 학교 급식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은 수단이고 신뢰가 본질이죠.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박도윤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정밀하지만 그걸 지키는 건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정미숙 씨의 말도 애들이 먹는 건데요. 눈 감고 대충 넘길 수 없죠. 김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유럽은 시스템이 사람을 관리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시스템을 관리해요.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간 품질 관리를 해오면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시스템과 사람, 기술과 신뢰. 세미나가 끝난 후 김서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김서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6.25 때 피난 오신 분이거든요. 그게 품질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가진 게 없어도 정성만큼은 가져야 한다고.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라고요. 김서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품질 철학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가난했던 시절,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 그때부터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온 문화. 박사님은 한국을 어떻게 보세요? 김서현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4년을 살아온 제가 24세 학생에게 배우고 있다니.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서현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정말 어른다우세요. 어른답다는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젊은 학생에게서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캠퍼스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했던 그 강연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다시 강연을 해야겠다고. 이번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리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느낀 것들을. 박도윤 씨의 조용한 전문성. 정미숙 씨의 헌신적인 마음. 김서현의 깊이 있는 철학.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모든 게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편견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지 한 달 후. 다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컨벤션 센터, 같은 무대. 하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 선 순간 조명이 다시 저를 비췄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지난번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 신념을 뒤집는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강연에서 저는 한국은 중국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뒷받침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지난달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편견을 확인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인천공항의 깨끗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공항 바닥에 먼지 하나 없는 이유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걸 닦는 사람의 자부심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이었습니다. 5년간 무사고 반도체 공장. 0.0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한 품질 관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정밀하지만 그걸 지키는 건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만난 영양사. 58세의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아이들 밥을 준비합니다. QR코드로 식재료 이력을 확인하고 알레르기 아이들을 위해 따로 조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급식실의 깨끗한 모습. 애들이 먹는 건데요. 눈 감고 대충 넘길 수 없죠.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4세 대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술로 안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뢰로 안전을 지켜요. 그 순간 저는 김서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또렷한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품질이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신뢰란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다른 박수였습니다. 감동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저는 64세입니다. 이 나이에 편견을 인정하고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나이도 경험도 소용없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편견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처럼 솔직한 어른을 보기 드물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김서현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베를린의 아파트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독일의 겨울 끝자락이 보였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지냈던 습관이었죠. 3월 15일. 오늘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강연을 했다. 내 편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한 날.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의 그 따뜻한 미소.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배려였죠. 박도윤 씨의 조용한 전문성. 0.2% 습도 변화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 기술은 정밀하지만 그걸 지키는 건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정미숙 씨의 헌신.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하루. QR코드 하나하나 확인하는 정성. 애들이 먹는 건데요. 눈 감고 대충 넘길 수 없죠. 모성애가 담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서현. 24세의 나이에 64세인 저를 가르쳐준 철학자. 저희는 기술로 안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뢰로 안전을 지켜요. 그 또렷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64세에 배운 가장 값진 교훈.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고 신뢰는 겸손에서 나온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의 풍경들이 살아있었습니다. 클린룸의 정적함, 급식실의 따뜻함, 캠퍼스의 봄 기운, 그리고 사람들의 진심. 또 다른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30년간 품질 전문가로 살아왔다. 하지만 진정한 품질이 무엇인지는 한국에서 배웠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만드는 것. 시스템이 아닌 신뢰로 지키는 것.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서현에게서였습니다. 박사님 강연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저야말로요. 박사님처럼 용기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배움과 성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앞으로 나는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기계만 쓸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졌으니까.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후에 홀가분함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깨끗한 바닥을 걸었고 반도체 공장의 정적 속을 지나갔습니다. 급식실에 김이 서린 창가에 서 있었고 캠퍼스의 벚꽃길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김서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신뢰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예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편견을 버린 것은 첫걸음일 뿐이니까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실을. 그 작지만 위대한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64세의 새로운 출발. 엘리자베트 슈나이더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